말씀해 주시고 감사드리고 저녁 잘 드셨어요? 네. 네, 맛있었습니다. 너무 맛있어. 그래서 지금 시간이 좀 많이 지났으니까 여기다가 짧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 뵙다시피 사람은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인천 백회장을 맡고 있는데요. 이름 그대로입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산하공공기관들을 평가하고 그리고 이제 정책들을 평가하고 이런 단체입니다. 교수들이가 이제 각 지역마다 회장님을 하고 계십니다. 대부분 연구하는 분들이니까 그렇게 하고 있고요. 우리 이제 박필여 선생님의 장남이시고 기념사업회 이사장 맡고 계신 박창선 대표님이 나오셔가지고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 여기 프린트에서 드린 것 중에 세 번째 장을 보시면 고 아산 박기 선생 재심 무죄 선고 그리고 기원 취지 본 재심 사건은 오직 분단의 아픔을 자신 안에 체현하며 신민지 분단 독재에 맞서 조국과 민족의 자주민주 평화 통일을 위해 온몸을 던져 한평생을 바친 박기련 선생을 실체도 없는 군부한사는 불법 체포, 감금, 고문 폭행, 허위자백 조작 기소하여 사형 선고 및 장기 옥고 등 희생시킨 위법을 바로잡고 무죄를 입증하는 것이다. 이 사건은 군부한사가 박기련 선생 자필신서 30페이지는 다 찢어버리고 너 하나 죽어도 표시 안 난다. 죽고 싶지 않으면 불러주는 대로 쓰라는 등 받아쓰기 허위자백에 의한 간첩단 조작 사건으로서 법정에서조차 피고인을 수사한 수사관과 검사가 참석 및 신문하는 임의성 없는 허위자백을 근거로 재판조차 진행과 판결이 되었다.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했다는 조작된 1만 페이지 원시 기록 및 범죄사실 증거 능력에 대해 재판부의 성명에도 불구하고 입증하지 않는 검찰 몫을 피고인 측 재심 청구인과 변호인이 원심기록, 항소, 상고 이유서 등의 진술서, 유언서, 변호인 의견서, 재심 청구인 진술서, 시민 탄원서 등 탄핵 자료와 추모 자료도 제출함으로써 충분히 그 역할을 다하였다. 즉 수많은 증거 수집, 정치학 변론, 기자회견, 순환시, 진정서, 언론기사, 검찰 규탄,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조차 진행 등을 요청하며 공동피고인 문소송부 촉탁 신청과 회신을 통한 추가 변론까지 하였다. 본 재심을 통해 잘못된 국가 권력 과오로 무고한 민간인이 희생된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진실 규명과 무죄 선고 명예회복을 이루며 48년 동안 피 맺히고 안 맺힌 본 사건에 의한 피고인들과 유족들의 억울함 등도 밝히는 완전한 명예회복을 위한 것이다. 나아가 이 땅에 더 이상 분단적 패로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기 위함이며 진정한 민족주의자라는 고인의 뜻인 평등한 민주사회 민족통일 평화과 사명을 개성선창하여 완수하고자 하려다. 위 과정에서 주신 말씀도 실천할 삶과 행위 등을 실행하며 체제에 위한 책임은 향후 다목적 아산 박기래 기념사회 및 박기래 재단 등을 통해 여러분들과 함께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지연해서 제가 이걸 읽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렇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거 대신에 그 향후 무죄 선고 아까 하상희 목사님이 뭐 선고와 상관없이 평화를 얘기하셨는데 무죄 선고 후에 우리 다목적 박기래 재단 아산 박기래 기념사업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우리가 이런 공간이 있어야 되니까 다목적 교회를 설립해서 이렇게 이제 다목적 재단으로 그 재단 목적이라든가 사업에 대해서는 예전에 프린트에서 나눠드린 바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 계획대로 체계적으로 조직을 갖춰서 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사단법인도 있고 재단법인도 있는데요. 일단은 아산 박기래 기념사업회는 여러 시민 동지 시민들이 주축이 돼서 이끌어가는 사단법인을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김대중 재단처럼 유족들이 그 이호 여사가 이사장하다 지금은 장남이 이사장하잖아요. 그렇죠?
대를 이어서 해야 되는 것은 박길제를 통해서 재단법인으로 해서 그렇게 대를 이어서 이렇게 믿음이니까 대를 이어서 가는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유언서라든가 확약서 이런 것들이 공중서약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선고가 난 후에 또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무법인 제하에 김국진 변호사가 오셔가지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유도기한 사례로는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윗물에 있습니다. 오 박길애 선생 재신주의 선거 기도의 이 강연에 내빈 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해서 우리 김 변호사님 저에서 이렇게 올린 글이 있습니다. 이것을 낭독하는 걸로 이렇게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짧게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 올라와서 하죠. 마이크. 그래야 비디오가 나오거든요. 안녕하십니까. 2018 제도 141 고 박길애 선생의 재심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법무법인 지하의 김국진 변호사입니다. 우선 고 박길애 선생 재심지어 선고 기도회 및 강연에 직접 참석하지 못해 글로 대신 인사를 드리게 될 점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박길애 선생의 재심 사건 진행 과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길애 선생의 재심 청구서를 2018년 12월 12일에 제출한 이후 2020년 5월 6일 재심 개시 결정이 이루어졌고 2020년 11월 26일 첫 공판 기일이 열린 이후 변론을 종결한 2022년 7월 5일 공판 기일까지 총 13번의 재심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동안 변호인은 본 재심 사건을 진행하면서 방대한 분량의 정보 기록들을 검토 및 분석한 후 10수차례에 걸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수사기관의 위법과 원심 공판 과정상 진술에 증거 능력이 없음을 개진하였으며 박길애 선생의 구체적인 공소 사실을 살펴보더라도 범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해 자세히 개진 및 논정하였습니다. 또한 박길애 선생의 자필 유언서 및 편지 등의 탄핵 자료, 유족들의 진술서, 추모 관련 자료들과 시민 탄원서, 무소 송부 촉탁을 통해 수집한 공판 피고인들과 관련된 무죄 입증 탄핵 자료 등 많은 자료들을 제출하였고 박길애 선생의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한맺힌 재심 청구인들의 법정 발언들 및 2022년 7월 5일 결심 공판에서의 장남 박창선 대통령의 엄숙하고 무죄 선고에 충분한 명분을 줄 수 있는 유족 대표 발언까지 충실히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재심 재판을 진행하면서 변호인과 재심 청구인들의 무죄 판결을 선고할 수 있는 법리 개진과 증거 제출에 더하여 재판부가 요구하는 명분까지 포함하여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하였습니다. 고 박길애 선생께서 억울한 누명을 벗게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나 이제 남은 시간은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겸허한 마음으로 2020년 8월 30일 재심 재판부의 최종 선고 결과를 기다리겠습니다. 고 박길애 선생을 추모하면서 무죄 판결을 진심으로 바라고 계신 지금 이 자리에 참석하신 내빈 여러분들을 포함한 모든 분들의 염원이 이루어져 이 땅에 진실과 정의가 살아있음을 판결로서 증명되기를 고대하고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시 제하나 법무법인 김국진 변호사님께서 오늘 오셔가지고 하실 내용을 간략하게 낭독해 드렸습니다. 요거 우리 전승원의 교수이신 허상수 교수님께서 먼저 해주시겠습니다. 제목은 어떻게 18년 박정희 권위주의를 청산할 것인가 이러한 제목으로 강의 있겠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감사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대국의 그 말씀을 이제 청해 듣겠다고 했는데요. 오늘 시간도 없고 해서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만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그 박정희가 어떤 사람이고 언제까지 이제 그런 일을 했나에 대해서는 뭐 상식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헌법상 대통령 무려 5번이나 했습니다. 저는 이제 뭐 삼선 개헌만 하고 유신으로 해서 뭐 서너 번 대통령 했으려니 그랬는데 정확하게 찾아보면은 5대에서부터 6대, 7대, 8대, 9대 대통령을 역임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부분의 그 한국인들에게는 박정희 하면은 이제 이승만에 이어서 우리 이 국민들은 이제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게 한 뭐 위대한 영도자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 제 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마린 닉슨 1961년 5월 16일 새벽에 이제 그 느닷없이 그 4.19 혁명 이후에 칼출발한 어떤 제대로 된 민주공화국을 하루 아침에 이제 군납발로 짓밟고 1979년 10월 26일 날 저녁에 그 안가에서 자기 동료이자 고향 친구인 김재규의 총에 맞아 죽을 때까지 무려 그 시간이 18해가 됩니다. 제가 이제 저도 이제 박정희가 만든 악법 때문에 감옥을 가고 재심을 해서 그 사행을 경향신문에 발표를 할 때 제목이 18년 유감이라고 제목을 붙여서 보냈더니 거기 기자들이 난리가 났다는 겁니다. 그 데스크에서 이제 실기로 결정을 했는데 특히 여기자들께서 그 제목이 너무 심하다 그런 거예요. 그 지금 여기 어떻게 18년 박정희 거리줄을 창살나게 할 것인가 그랬는데 그 우리말의 어감상 그 박정희가 독재를 휘두른 시간이 욕처럼 들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제목을 붙이지 못했습니다. 다른 아주 뭐 야구리한 제목으로 해서 그 칼럼이 나갔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저는 이제 이 정치학 용어로 권위주의라고 표현했는데 지금 국방 얘기한 것처럼 박정희 독재, 박정희 군사 독재, 박정희 군부 독재 18년이었다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물론 이제 그 위대한 영도자라고 했을 때는 경제 성장을 이루고 한강의 기적을 연출한 그런 사람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 경제 성장 발전의 주인공은 대통령 혼자가 아니라 그 산업 현장에서 피땀을 흘린 노동자들에게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강의 기적 경제 발전의 주인공은 한국의 노동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울산, 마산 그런 공단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월남이라든지 중동까지 가서 또는 후계는 우리 여성들이 간호사로 또 젊은이들을 광부로 독일까지 가서 이제 요약을 드리고 그거를 종잣돈을 해서 오늘날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을 이루는 이제 출발을 그 18년 동안에 만들었죠. 그런 점에서는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다른 한편에서는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차원에서 말씀하고 싶은 것은 이제 그 18년의 시간은 또 다른 한편으로 또 지금 이제 새로 등장한 대통령의 인사들만 주위에
그 예를 들면 신복을 두는 것과 같이 그 주변에 군 출신 그리고 장안학교 출신들 장교들이나 이제 갖다 썼기 때문에 이제 군부 독재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래서 맨 먼저 이 박정희 18년 독재 체제를 청산하는 첫 번째 과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금방 소개했던 그 경제 성장의 어떤 그림자, 어떤 부작용이라고 부를 수 있는 재벌 중심의 어떤 경제 체제를 청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그 배우 조선 하청 노동자들 노사 문제가 터져졌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는데 사회가 여전히 실제 그 산업 현장의 주인공들은 노동자들인데 노동자들에게 여전히 하청 노동자라고 해서 최저임금 수준의 그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시키는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했는데 바로 그 출발이 이 박정희 시대에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재헌헌법에 소개된 규정된 그 노동 상권을 여지없이 부정하는 그런 국가 공유에 관한 국가조직법과 같은 것이 이제 박정희 시대 때 만들어져 가지고 그 유산이 지금도 노동법에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정리해야 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박계래 선생 개신법과 관련해서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그 시기에 파괴된 어떤 민주주의, 인권, 특히 이제 가장 대표적인 민주악법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보안법 체제를 어서 빨리 청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박계래 선생 추모 모임 때 그 소개했던 것처럼 촛불혁명을 통해서 국민들의 에너지가 모아졌을 때 제일 먼저 해야 하는 일 중에 하나가 국가보안법을 이제 철폐하는 것이었는데 아직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가보안법 체제를 청산해서 박정희가 그 군사쿠데타를 일으키면서 그날 아침에 중앙방송을 통해서 발표한 방공을 혹시 제1위로 삼는다는 것을 포기하는, 그래서 그 어떤 미국 중심의 어떤 방공 체제에서 한국이 좀 자유화될 때 더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인권 국가가 될 때만이 이 박정희 군사 독재를 실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박정희 군사 독재와 관련해서 우리가 또 정리하고 청산하고 치유해야 될 것이 하나는 우리 사회를 병령사회, 어떤 군사문화가 지배하는 것으로 만들어 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그 박정희 체제가 들어서서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공무원의 행정 체계를 군대식으로 전부 바꾸는 것이었죠. 그런 뭐 문서 수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행정 서식이 전부 이제 군대식이라고 하는 것은 다 그 당시 기준으로 전부 미국식 하는 거죠. 군대식으로 한다는 것은 어떤 효율과 생산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굉장히 유용한 것이지만 또 다른 병폐, 지금도 직장이나 사회생활에 나와 있는 어떤 그런 복종 문화, 상관의 명령은 무조건 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어떤 군사 문화 그 관행인데 그것이 행정에 특히 이제 검찰 같은 데서 검사들 사이에서는 아주 불문율처럼 지금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일과 검사 동일체의 원칙이라고 해가지고 사실 지금 검사 동일체 원칙이 주사문해야 하는 것은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은 어쨌든 그 상급자가 예를 들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얘기를 하면 그 밑에 검사장이나 사법검사들은 무조건 그 어떤 법률의 적법성을 따지지 않고 따라야 하는 것이 지금까지 검찰의 움직인 그 행정의 골반이었는데 바로 지금 그런 식으로 신임 대통령을 하겠다는 거고
그런 것처럼 이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군사문화를 어떻게 하면 그런 민간인들의 어떤 민주적인 것으로 바꾸는 것, 이것이 생활 속에서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한사임 목사님이 일부에서 일일이 힘줘 얘기한 것처럼 그런 평화, 어떤 평화를 생활하는 것도 이런 군사문화, 어떤 전투전성을 우리가 시행했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저희가 이 촛불혁명을 완수하려면 헌법을 붙이고 이 박정희 유산을 완전히 이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할 텐데 그 관련해서 보면 현재 법에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을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야말로 그 박정희 독재의 큰 유산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계엄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군인이 이 민주정부를 대신해서 모든 정권을 행사하는 아주 특별한 비상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을 헌법에 규정하는 나라는 제가 아는 상식으로 거의 없고 그 계엄과 같은 그 효력을 발휘하는 게 비상조치권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은 뭐 프랑스 헌법 정도에나 있으니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학자에 따라서는 이 형량법이 아직도 그런 계엄헌 헌법, 계엄 헌법을 말 그대로 군부가 중심이 되는 그런 질서라고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과감히 없애는 그런 새로운 변화가 있어야만 민주공화국을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할 때 우리가 이제 결론을 맺는다면은 우리는 원하든 원치 않든 아직도 그런 간첩을 조작해가지고 멀쩡한 민간인들에게 죄를 씌울 수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어떤 반공국가의 그 어떤 유산을 아직도 실천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그 간첩 조작 사건의 대표적인 피해자인 박기현 선생의 어떤 무죄 선고가 있기를 바라고 그런 점에서 이 1948년도에 만들어서 아직까지 한 번도 폐지된 적이 없는 국가보안법이 없어지는 날까지 우리 모두 그 뜻과 마음을 모아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간단하게 박정희 18년 독재를 어떻게 청산할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첫 번째 방송으로 우리 성모에 교수님이시죠. 해상수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18년 박정희 교수님을 청산할 것인가 제목으로 강의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